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부족함이 별로 없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남자복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는 남자들마다 하나같이 형편없었거든요. 한마디로 쓰레기 콜렉터였다고나 할까요? 처음엔 세상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다가 끝에 가선 별의별 쓰레기 짓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남자들을 만나왔냐고요? 오래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양다리, 아니 세다리였던 남자도 있었고 결혼 약속까지 해놓고 갑자기 잠수 이별 타더니 다른 여자랑 홀랑 결혼한 남자. 돈 빌려달라고 안 빌려주면 죽는다고 떼를 쓰고 자살 소동까지 벌인 남자까지. 종류도 다양하게 이상한 남자들만 만났던 저. 친구들은 저를 위로하면서도 저보고 참 남자 보는 눈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면 남자를 믿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호감이 가는 남자의 대시가 몇 번 있었어도 혹시 또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나,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 괜히 철벽을 치게 됐죠. 그래서 한 번은 용하다는 곳에서 재미로 사주를 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점쟁이 분이 정말 저에게 남자복 없으니까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라 하시더라고요. 재미로 본 거였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확신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는 진짜 남자복은 없나 보다라고요. 그래서 남자에게 관심도 안 가지고 살려 했는데 운명의 장난처럼 그런 저에게 정말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봐도 남들이 봐도 정말 괜찮은 남자요. 그리고 그 남자와 저는 결국 모두에게 축복받으며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남편으로 맞았으니 남자복 없다는 제 생각은 틀렸다고 믿으면서요. 물론 지나보니 그 남자는 제가 만나온 남자들 중 단연 최악의 남자였지만 말이죠. 그때 당시 저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화장품 회사 디자인팀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하고 여기저기 스카우트 제의도 받으며 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게 참 재밌었어요. 동료들이랑 어떻게 하면 제품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만들며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 저를 주변에서는 일에 미쳐 산다고도 표현했죠. 정말 그랬어요. 회사 집을 반복하며 성과를 올리는 일에만 몰두해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결혼 생각은 없느냐 했지만 이미 스스로 남자복 없으니 일이나 열심히 하자고 결심했던 저는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해서 어쩌다 한번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도 우정으로도 채우지 못한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운동을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스포츠 센터로 가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외로움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을 움직이고 같은 시간대에 수영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외롭다는 생각은 훨씬 덜하더군요. 일을 마치고 가는 저녁 성인반에 들었는데 같이 강습을 받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따로 만나 음식을 먹거나 맥주를 마시는 일도 종종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도 일 잘하고 괜찮다 생각한 회사 거래처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회의 끝내고 저에게 따로 얘기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양혜민 팀장님, 네? 저 갑자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저녁 식사 어떠세요? 저녁 식사요? 네, 이번 일 많이 신경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얼굴이 빨개져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미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알아차렸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생긴 것도 나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도 좋게 봤었죠. 하지만 역시나 경계심이 앞선 저는 거절하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일이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조금 부담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철벽이었죠. 남자 보는 눈이 없으니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철벽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는 포기를 모르더라고요.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고 미팅이 있어 만날 때면 어떻게든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더라고요. 속으로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나는 절대 안 만나줄 거라고 굳게 마음을 닫았지만 그 사람은 꾸준하게 저에게 마음을 표현했고 결국 그 사람과 저녁 식사 자리도 가졌습니다. 막상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조금 재미없긴 했지만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사소한 것에서도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호감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연락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얼굴을 보고 데이트를 하는 일도 늘어갔죠. 일 외에도 자주 만나다 보니 저도 마음이 점차 커져갔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결국 사귀게 되었고요. 하지만 만나는 내내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이 사람도 이전의 남자들처럼 나중에는 내 뒤통수를 치는 건 아닐까? 의심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같은 수영교실 사람들에게 했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평가받아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은 콩깍지가 씌어서 단점을 보지 못할 테지만 주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요. 특히나 소정이라는 이름의 동생이 자기는 남자 보는 눈 좋다면서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수영교실 사람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그냥 수영교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 동생이랑 밥 한 끼 먹자고 얘기했고요.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간단하게 식사만. 어때? 우석 씨가 싫으면 어쩔 수 없고. 아니야. 날짜 정해서 알려줘. 내가 괜찮은 식당 예약해 볼게. 그렇게 며칠 후 남자친구를 소개할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수영교실 언니들은 일부러 이것저것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남자친구는 웃으며 대답도 잘해주더라고요. 분위기만 보면 화기애애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안심했고요. 친한 동생이었던 소정이는 남자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남자친구분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데요? 그래? 그렇게 보인다니 좀 안심이네? 부럽다. 나도 저런 남자 만나야 되는데. 넌 수영장에 그 강사님이랑 잘 돼가는 거 아니야? 성함이 정필 씨였나? 어머,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몇 번 센터 카페에서 커피 사주길래 마신 거지.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아, 그래? 암튼 좋은 분 같으니까 잘해봐요, 언니. 그래, 오늘 다들 나와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제가 감사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새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자친구는 이미 자기가 계산도 다 했고 커피도 자기가 살 테니 카페에 가서 더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남자친구의 듬직한 모습에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은 진짜 별로였던 거구나. 이런 남자랑 만났어야 했구나 하며 남자친구와의 더 먼 미래까지도 생각해보게 되었죠. 그렇게 그날 제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도 괜찮은 남자라는 확답을 받으며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똥차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만난 지 1년이 좀 넘어서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남친보다 나이가 더 많은 편인데다 지금 당장 결혼해도 결혼 정년기에서는 많이 늦은 편이니 저도 모르게 조바심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은근히 결혼 얘기를 꺼내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오히려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결혼 생각이 많았습니다. 결혼도 결혼이지만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결혼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기색 없이 좋다고 해서 조금씩 결혼에 대해 진지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 둘 사이에 결혼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웨딩드레스며 예식장에 저도 모르게 부쩍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남들은 결혼 준비하며 많이들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단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조금 불편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 나이에 대해 걱정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혜민이 나이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해. 네? 아니, 우리 집이 손이 귀하거든. 우석이 아버지도 그렇고 우석이도 그렇고 외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되도록 빨리 손주를 보면 좋겠다 싶은데 혜민이가 우리 우석이보단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주저하며 말씀하시는데 어머님께서는 제 나이가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를 열심히 어필했죠. 어머님, 저 건강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검진도 매일 받고 있는데 다 좋대요. 아무리 건강해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일하느라 바쁘면 애도 잘 안 들어서지. 그래서 말인데 만약 결혼하면 일 그만두는 건 어떻게 생각해? 네? 혜민이 능력 있겠다. 결혼해서 아이 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복직해도 되잖아. 좀 어려운 부탁인가? 엄마, 말씀은 부탁이라고 하셨지만 분위기를 봤을 때 제가 거절하는 순간 우석 씨와의 결혼을 반대하실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손주 얘기부터 하시는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하나 속으로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고민 끝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럴게요, 어머님. 저도 좀 쉴 생각이었는데 잘 됐죠, 뭐. 그래? 잘 생각했어. 결혼하고 집에서 쉬면서 우리 우석이 내조도 좀 하고 임신 준비도 하고 그럼 되겠네. 제가 그 조건을 수락하자 내내 굳어있던 어머님의 표정도 한결 풀리시더라고요.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일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일이며 연애며 너무 급하게 달려와 저도 많이 지쳐있기도 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고요. 또 복직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로 얼마든지 일을 계속 이어나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허락받고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날짜를 잡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약속한 대로 일을 그만두었어요. 회사에서는 아쉬워하며 저의 퇴사를 말렸지만 저도 어서 아이를 낳아 남들처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더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고 그동안 함께 일하던 거래처 사람들을 통해 프리랜서로 일을 받아 작업을 이어갔어요. 다 좋았는데 딱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여러모로 노력했는데도 저희 부부에게 아기는 와주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하고 왜 이렇게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건지 제 스스로를 탓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가끔 주말에 제 여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놀러오면 남편은 조카와 정말 잘 놀아줬습니다. 여동생은 그런 남편에게 애 아빠보다 낫다며 칭찬을 하는데 저는 속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언닌 아직 소식 없어?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럼 더 힘들어. 마음 편안하게 먹고 있으면 분명히 언니랑 형부 똑 닮은 아기가 찾아올 거야.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동생이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었지만 그렇게 쉽게 제 마음속 고민이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내가 빨리 애를 낳으면 조카가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저 애정을 쏟을 텐데 하며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노력도 나름 할 만큼 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안 되다 보니 인공수정 시도도 여러 번 했죠. 그 과정에서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했고요. 좋아하던 수영도 그만두었어요. 알아보니 너무 격한 운동은 임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임신을 위해 즐겨 다니던 수영도 그만두게 됐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얘기 나누고 하는 것마저 사라지니까 기분도 덩달아 처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노력하는지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은 툭하면 전화해 애는 아직도 소식 없냐고 재촉하셨어요. 나중에는 전화벨만 울려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죠. 통화한다고 애가 더 잘생기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매번 연락해 저희 부부 사이를 묻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은 믿거나 말거나 한 정보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처음엔 공손하게 대답하며 귀 기울여 들었지만 나중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꺼두고 못 받은 척 할 때도 많았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아이가 잘 안 생기면서 남편 역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해외 사업 쪽으로 직렬이 바뀌며 더 바빠졌고 해외로 출장을 나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아기는 저 혼자 애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맞춰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출장이 겹쳐 임신 가능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겼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아이를 갖는 것에 많이 지친 듯 보였어요. 병원에서 흘러가는 말로는 산모 나이에 대한 말을 했는데 남편은 그 말에 꽂힌 듯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돼? 일인데 어떻게 그래? 매번 중요한 때에 출장 가면 어떡해? 미안해.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원해서 가는 거 아니야. 말 좀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뭘. 그렇잖아. 아이 원하는 거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내가 더 원해. 근데 이렇게 노력해도 안 생기는 거 병원에서 네 나이 때문이라 그렇다잖아. 그렇다고 대놓고 말한 적 없어. 여러 이유 중 하나라고 한 것뿐이야. 그리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나 당신보다 나이 많은 거 모르고 좋아했니? 모르고 결혼하자고 했어? 그게 아니라 진짜 섭섭하다. 어머님이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 당신한테 이런 얘기 듣는 게 더 상처야. 알아? 미안해. 내가 말 실수했어. 저는 서러움이 북받쳐올라 결국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의지하던 남편마저 제 나이를 걸고 넘어지며 저를 탓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장을 간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누구라도 만나서 하소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싶었죠. 수영을 그만두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정말 반갑더라고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음속에 있던 일들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속상했겠다. 혜미 씨 정말 애쓰는데. 언니 힘내요.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얘기해 주는데 오랫동안 사귄 친구들은 아니지만 정말 고맙더라고요. 특히 저보다 어린 소정이 언니처럼 저를 다독여 주는데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죠. 그리고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외국에서 산 가방을 선물로 주며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땐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자기가 제일 힘든 거 아는데. 아니야. 나도 직장 생활 어떤지 뻔히 알면서 괜히 자기한테 심술 부렸어. 내가 미안해. 나도 더 노력할게. 운동이라도 할까? 그래, 좋은 생각이다. 수영 어때? 자기 또래 남자들도 많이 배워. 그래? 수영 괜찮을까? 일 끝나고 가기도 좋고. 어때? 제 말에 남편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다니던 센터에 수영 교실을 등록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수영 배울 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며 건강하게 다시 노력해보자고 말해주었어요. 제가 해보고 좋았던 걸 추천해준 건데 그 제안이 제 뒤통수를 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다툼 이후로도 역시나 임신은 몇 개월간 소식이 없었습니다. 답답해진 시어머니는 이제 통화로는 만족 못하셨는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어디서 지어오신 보약을 가져다 주시며 꼬박꼬박 먹으라고 하시고 또 한 번은 함께 용한 점집에 저를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뭐든 해보자는 심정으로 어머님을 따라갔죠. 근데 점집에서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언제쯤 아기가 생길지 묻자마자 그 무당이 저를 보며 자식 복 없으니 그냥 포기하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앞뒤 없는 악담에 황당해하며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저한테는 자식이 안 보인대요. 불쾌한 기분에 다른 건 더 묻지도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 어머님은 저를 상당히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한숨을 쉬시며 가슴을 치시기도 했죠. 아휴, 미리 알아봤어야 하는데. 네? 됐다. 운전이나 해. 이걸 어떡하면 좋니? 나도 그렇고 니네 시아버지도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아휴. 어머니, 아무리 용해도 그냥 미신이잖아요. 너무 믿지 마세요. 예, 저 사람이 얼마나 용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내 친구 남편 암 걸린 것도 맞춘 양반이야. 노발대발하는 어머님 옆에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가만히 어머님의 성화를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정말 애 못 낳는 거 하나로 대역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저에게 임신이 이렇게 간절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토록 간절하던 아기는 엉뚱한 곳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수영교실 아는 동생이었던 소정이었어요. 단톡방에서 문자를 받자마자 저희는 곧바로 모여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임신 3개월 차이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영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누군가 만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었던 터라 연애도 결혼도 아닌 임신 소식에 다들 얼떨떨해하면서 아이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소정이는 말하기를 조금 주저하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누구야? 만나던 사람 있었어? 네, 오래 만난 건 아니라 어디 알리기는 좀 그랬어요. 그랬구나. 어떤 사람인데? 혹시 수영장 그 강사님? 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알게 돼서 친해진 사람이에요. 몇 번 만났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그렇지만 임신은 너무 갑작스럽다. 정말 괜찮겠어? 그럼요. 저희 곧 결혼할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암튼 축하해. 평소 소정이는 수영장에서도 강사며 수강생이며 괜찮은 남자만 있으면 잘 어울리고 가벼운 스킨십도 서슴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아빠란 사람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정이는 정말 확고하게 그 애기 아빠인 사람과 결혼할 것처럼 말하더군요. 뭐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어 하며 그냥 축하만 해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마냥 축하해 줄 순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별짓을 다해도 안 생기는 아이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한테 덜컥 생겼다는 사실이 꽤 뒤숭숭하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죠. 나 오늘 수영교실 사람들 만났는데 글쎄 결혼도 안 했으면서 임신했대. 정말? 그 얘기 듣는데 말은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씁쓸한 거 있지. 어찌나 기뻐하던지 속으로 질투나 죽을 뻔한 거 감신이 참았소. 마음을 곧게 써야 되는데 마음처럼 안 되네. 뭘 그런 걸 가지고. 근데 누구? 왜? 결혼 전에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들 있잖아. 거기서 제일 어리네, 소정이. 그때 제 입에서 소정이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순간 확 굳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어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우리 모르게 만나는 사람이 있었나 봐.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는데 그건 제대로 얘기 안 하더라. 그래서 좀 걱정됐어.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임신을 했다고? 곧 결혼도 할 거래. 아주 신나 보이더라. 그 이야기 후 남편은 계속 딴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또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에도 어딘가 불편한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죠. 저는 왜 저러나 싶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의 행동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비밀을 알게 된 건 며칠 후 소정이의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단 둘이서 만난 적은 없었던 터라 갑자기 만날 수 있냐는 문자를 받고 조금 의아했어요. 제가 다른 언니들도 부를까 물어보니 저랑만 보고 싶다고 했죠.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나 싶어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에 가니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소정이 저에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자리에 가 앉으며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한 건지 물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소정이는 제 임신에 대해 묻더라고요. 언니, 지난번에 제가 언니 앞에서 너무 자랑했죠. 언니가 요즘 어떤지 뻔히 알면서. 아, 아니야. 뭘 그런 걸 눈치를 봐. 어떠세요? 아직도 소식 없으세요? 그렇지. 노력은 하는데 마음처럼 안 되네. 노력하고 계세요? 남편분이랑? 뭐? 어, 그렇지. 대화가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굳이 따로 불러서 저와 남편에 대해 묻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소정이의 질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점점 선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요즘에도 잠자리 자주 하세요? 저기 소정아,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 조금 당황스럽다.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아, 죄송해요. 아무리 좋아하는 동생이라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불쾌했죠. 그러자 소정이도 미안하다며 곧장 사과를 하더라고요. 잠시 동안 둘 다 말없이 커피만 마셨어요. 그리고 곧 소정이가 다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무슨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언니, 음? 저는, 저는 이 아이 꼭 낳고 싶어요. 뭐? 꼭 낳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아빠랑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벼랑간 저를 빤히 보며 다짐 같은 말을 하는데 정말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얼빠진 얼굴로 소정을 바라보는데 소정이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뜸을 들여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어져 주세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단박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헤어져 달라니요. 기가 막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되묻자 그제야 소정이 모든 사실을 밝히더라고요. 제 뱃속의 아이 실은 우석 씨 아이예요. 뭐? 뭐라고? 이 아이 아빠 언니 남편 차우석 씨라고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뻥끗거렸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정말 사랑해요.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네가 우리 남편을 언제 어떻게 만나? 수영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몇 번 얘기 나누는데 너무 잘 통하고 그래서 수영 끝나고 우석 씨가 집에 데려다 줬어요. 고마워서 밥 몇 번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랬어요.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위로만 해주려고 했는데 볼수록 안쓰럽고 그래서? 그래서 언니 남편인 걸 알면서 그딴 짓을 해?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사랑하게 됐어요. 우석 씨도 저 많이 좋아한다고 했고요. 너 미쳤니? 그걸 지금 내 앞에서 말이라고 해? 죽을 죄 진 거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애까지 가진 걸. 그러니까 언니가 물러나 주세요. 참 당돌하더군요. 참 좋아하던 동생이었는데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그동안 알던 소정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언성이 높아졌어요. 내가 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언니, 어차피 여자 구실도 못하잖아요. 뭐? 우석 씨네 부모님 다 손주 원하시는데 언니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가졌어요, 우석 씨 아기.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우석 씨 놔주세요. 저는 거기서 더 참지 못하고 몸을 날려 소정이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소정은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미쳤어요? 뱃속에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래요? 뭐가 어째? 남의 남편이랑 바람난 주제에 지금 뱃속에 애 걱정하니? 언니가 못 가진 거 내가 가져서 화났겠죠. 근데 이미 이렇게 된 걸 어떡해요? 이게 운명인가 보죠. 다 늙어서 이런저런 발악하면 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비참해지지 말고 우석 씨랑 그만 헤어지라고요. 소정이는 그 말을 하고 황급히 가방을 챙겨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소란에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지만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고 너무 소름 끼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한 남편과 마주했어요. 싸늘하게 굳은 제 표정을 보고 남편은 무슨 일인지 대충 알아차린 듯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런 배신을 하다니요. 저는 애써 침착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해주는데 소정이가 한 말과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어쩌다 몇 번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점점 친해졌어. 그러다 보니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나보고는 같이 힘내보자, 노력하자 그딴 소리란 거야? 그냥 실수였어. 이틀 전에 만나서 지우라고 했는데 싫대. 그럼 이제 어쩔 건데? 걔가 싫다 그러면 나는 그냥 걔가 그 아이 낳아서 키우는 걸 두 손 놓고 지켜봐야 돼? 목이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의 태도가 더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남편이 한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지금 이혼하자고 했어? 왜? 그 애 때문에? 지금 이혼하자고 말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이혼하자고 말해도 내가 해야지. 그걸 당신이 왜 해? 뭘 잘했다고? 미안해. 근데 그럼 어떡해. 내 아이잖아. 내 아이를 가졌다잖아. 그게 그렇게 좋니? 밖에서 애 만들어 놓고 그게 네 핏줄이라서 그렇게 좋아? 지금까지 같이 산 나를 버릴 만큼 그게 그렇게도 좋냐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때리는 대로 다 맞아주더라고요. 어쩌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된 건지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남편이 소정에게 갔을 걸 상상하며 하루 종일 울고 괴로워했죠.
너무 속이 뒤집어져 시어머니에게 남편을 찾는 전화도 걸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더 황당하고 기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우석 씨 어머님 댁에 있나요? 아니, 여기 없다. 우석 씨한테 들으셨어요? 우석 씨 바람 폈대요. 그래, 들었다.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다. 저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 미안한데 이렇게 된 이상 네가 물러서 주는 게 맞지 않겠니? 애까지 가졌다는데 어떡해. 시어머니까지 저보고 헤어지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전 세상이 어떻게 된 줄 알았습니다. 내연녀의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하나같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저보고 이혼해달라고 말하는 이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어쩌겠니? 겨우 생긴 우리 핏줄인데 그럼 지워? 솔직히 너도 가망 없고 그러게 네가 애만 빨리 가졌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어머니! 에휴, 인연이 아니다 생각해. 너 능력 좋고 인물 좋잖아. 얼마든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위자료는 우리 쪽에서 최대한 신경 써주마. 이건 아니죠, 어머니. 저 우석 씨 아내예요. 아무리 제가 애 못 낳았어도 제가 우석 씨 아내라고요. 저 가만 안 있어요. 우석 씨 그 기집애 다 소송할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심보 좀 곱게 써라.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 낳는 게 뭐라고 저에게 모두가 이혼하려고 말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혼해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상간소송도 진행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해도 그것들은 뻔뻔하게도 잘 지내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끝내자면서 이미 끝난 인연을 왜 구태여 잡고 있냐고 하더군요. 자기가 미안하고 사과의 뜻으로 지금 사는 집은 제 명의로 넘겨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면서요. 그 소리를 듣는데 소정이와 소정이가 낳은 아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 더욱 비참해지더군요. 저는 절대 이혼 안 해주려고 버텼지만 그 사이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건 저였습니다. 제 모습을 보며 친정엄마는 저에게 이러다가 제가 죽을 것 같다며 그냥 그 더러운 것들 놓아주고 너도 다 잊고 끝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들한테 복수한다고 할수록 저만 더 힘들어지고 망가진다면서요. 엄마는 분통 터져도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면서 보란듯이 그 집 받고 그냥 줘버리라고 하셨어요.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다 해도 저만 힘들다면서요. 부모님의 설득과 더불어 저도 저까진 놈 그냥 줘버리고 말자 다짐했습니다. 집 준다고 했으니 그가 받고 그냥 다 잊어버리자 결심했죠. 그래서 결국엔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집 받고 이혼해줬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 알아서 살라고 하고 저는 그 똥통에서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혼을 하니 속 시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여전히 힘들었고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가 힘들더군요.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동생이 자주 집으로 찾아왔죠. 내가 이혼해준 게 잘한 건지 모르겠다. 잘했어 언니. 쓰레기 소굴 속에서 뒹굴어봤자 언니만 괴로워. 그런 쓰레기들은 잊고 다시 잘 살아보자. 언니가 힘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그 인간들한테는 최고의 복수야. 동생의 위로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모든 게 막막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요. 정말 저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도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 생활을 찾아 나갔습니다. 일도 하고 그만두었던 수영도 다시 다니고요. 같이 수영을 배웠던 사람들에겐 제 이혼에 대해 벌써 소문이 다 났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던 언니들은 틈만 나면 저를 붙들고 소정이를 욕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진짜 그런 애인 줄 몰랐어. 정말 기가 막혀.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걔가 좀 그랬어? 여기 다니는 남자들 보면서 꼬리치고 다니더니 어떻게 아는 언니 남편을 보통 아니야 걔. 저 이제 괜찮아요. 다 잊고 살 거예요. 잘 생각했어. 아니 근데 너무 괘씸해. 내가 걔 인스타 마팔이잖아. 요즘 아주 난리야. 불륜녀 주제에 아주 태교 사진이네 뭐네 하면서 얼마나 사진을 올리는데 그 뻔뻔함이 말도 못해. 진짜 난년은 난년이야.
언니에게 소정이 그 기집애가 SNS에 그런 사진까지 버젓이 올린다는 얘기를 들으니 다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정말 낯짝도 두꺼운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는 상종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궁금하더라고요. 조강지쳐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예 없는 사람처럼 지우고 보란 듯이 살려고 했지만 신경 쓰이고 궁금은 하더군요. 당장이라도 그 SNS 사진에 이것들은 불륜이다, 나쁜 연놈들이다 라고 댓글이라도 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약간 집착적으로 소정이 인스타에 들어갔습니다. 증오는 그리움과도 닮아있다는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저도 악착같이 그 기집애의 SNS에 들어가 아무렇지 않게 행복한 척하는 그 기집애 얼굴을 보며 이를 갈아댔죠. 그 기집애의 배는 점차 커졌고 제 눈에선 피눈물 나게 해놓고 본인은 보란듯이 잘 살더군요. 그러다 한동안은 사진이 안 올라왔고 후에 출산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을 올렸어요. 병실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 아이를 안고 있는 소정이의 사진이요. 그걸 보는데 이루 말할 수 없게 복잡하더라고요. 이 애가 결국 차우석의 애구나.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지만 못 가진. 더 이상 보고 있기 힘들었죠.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하면서 다시는 이 기집애의 SNS에 들어가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저를 너무 갉아먹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사진 밑에 적힌 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싱가폴 출장 중에 출산. 남편이는 내일 오기로 함. 6시간 진통 끝에 자연분만으로 낳은 우리 아들. 산모가 젊고 건강해서 잘 낳았다며. 이라는 문구 밑에 조금 이상한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내 아들 3.6kg, AB형, 앞장구 짱 귀여움.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해시태그는 아이의 혈액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혈액형은 O형이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듣기론 소정이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저랑 같은 B형이라서 기억하거든요. 간혹 예외가 있을 수 있다지만 일반적으로 O형과 B형 사이에서 AB형이 태어나기는 힘들지 않나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걸 일단 캡처했습니다. 설마 그 애가 남편 애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막말로 둘이 불륜으로 만든 아기인데 남편 애일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어쩌면 제가 그것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걸 원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상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다시 확인하기 위해 소정이의 계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진과 글은 그대로인데 분명히 적었던 혈액형 해시태그만 지웠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지운 걸 보니 알겠더군요. 본인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지운 거잖아요.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생각했습니다. 기든 아니든 그 집안의 분탕질은 한번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 애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애라는 걸 그 집 식구들에게 분명히 상기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정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소정이의 SNS에 남편이 내일 오기로 했다 적혀 있었으니 저도 그날에 맞춰 가기로 했죠. SNS에서 출산 후 환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니 가슴팍에 병원명이 적혀 있어서 병원을 찾기는 쉬웠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일부러 꽃다발도 샀습니다. 산부인과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저는 소정이의 병실을 물어 찾아갔어요. 병실 호수를 찾아가 보니 문 닫힌 병실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목소리를 대강 들어보니 전 남편 목소리와 전 시부모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주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갑자기 들어오니 간호사인 줄 알았나 본데 제가 들어오니까 다들 엄청 당황해서 쳐다보더라고요. 침대 위에는 소정이 앉아있고 그 옆에 전 남편과 시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출산했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주러 온 거야. 전 시모는 저를 몹시 경계하며 막아서더라고요. 예, 이미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다 끝난 사이 아니니?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와? 왜요? 그토록 어머님하고 우석씨하고 오매불만 기다리던 우석씨 아이 저도 얼마나 궁금했다고요. 출산했다고 해서 축하해주러 온 거예요. 나 정말 축하해주러 온 거야. 이것 봐, 꽃도 사왔잖아. 너 정말 SNS에서 애기 사진 봤어. 귀엽더라. 알겠으니까 그만 가줘. 너 여기 있는 거 편한 사람 아무도 없다. 제 등장만으로 모두들 불쾌했죠. 전 제가 그들에게 불청객이 된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나가라며 제 등을 떠미는데 나가기 전 가장 중요한 얘기를 꺼냈죠. 아,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것만 물어볼게요. 소정아, 아기 혈액형이 어떻게 돼? 제가 혈액형 얘기를 하자 소정이는 갑자기 화들짝 놀라더군요. 네? 내가 뭘 좀 봤거든. 네 SNS 계정에서. 애기 혈액형이 AB형이라고 했던데 맞아? 제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소정이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제가 언제요? 저 그런 거 올린 적 없어요. 소정이의 태도에 전 시부모와 전 남편도 이상한 기색으로 보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에게 다시 따지고요. 너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이상하잖아. 소정이 제 B형이고 당신은 O형이잖아. 근데 어떻게 애기는 AB형일 수가 있어? 내가 혹시나 해서 제 SNS 캡처도 해놨거든. 전 남편은 굳은 얼굴로 제 폰을 보려고 하는데 소정이는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언제요? 이상한 소리 지어내지 마세요. 뭐가 이상한 소리야? 네가 직접 올린 거잖아. 네 SNS에. 전씨 모두 저에게 따지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이미 이혼하고 다 끝난 마당에 왜 이러는 거야? 한번 확인이나 해보시라고요, 어머님. 불륜 저지른 며느리라도 괜찮다면서 멀쩡한 며느리 내치고 얻은 손자잖아요. 그토록 귀중한 손자인데 본인들 핏줄은 맞는지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거 분탕질하는 거. 말 나왔으니 말인데 수영장에서 소정이 제일 유명했어요. 강사들이랑 자고 다닌다고. 야, 너 미쳤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 맞아? 수영장에서 유명한 얘기잖아. 그래서 친하게 지낸 언니 남편도 뺏은 거고. 나한테는 여자 구실 못한다더니 넌 엉뚱한 곳에서 여자 구실한 건 아닌가 싶네. 야! 당신 지금 한 말 책임질 수 있어? 남편까지 부들부들 떨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코웃음을 쳤죠. 내가 책임을 왜 져? 이미 남의 남자 됐으면서. 혹시 모르니까 확인이나 해보라고. 너나 저기 집에나 불륜으로 만든 애기 아니야? 톡 까놓고 제가 너랑만 잤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 말을 꺼내고 보니 전 시부모와 전 남편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소정이 쟤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이제야 제대로 돌려준 것 같아 속이 시원했거든요. 저는 꽃다발을 침대 옆에 놔두고 그대로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병실은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했는데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때문에 더 통쾌하더라고요. 이미 전 시모와 전 남편은 소정이의 아기가 진짜 전 남편의 아기가 맞는지 의심할 테고 소정이도 혈액형 해시태그 급하게 지운 걸 봐서는 속으로 아차 싶을 겁니다. 그 뒤가 어떻게 됐는지 두 눈으로 직접 못 봐서 아쉬울 지경이었죠. 솔직히 전 남편의 아이든 아니든 중요치는 않았어요. 제 목적은 최소한 그렇게 한 번이라도 분탕질을 하려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정이와 연락 간간히 한다던 언니의 말을 들었더니 정말 그 아이는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어요. 전 남편네 집은 소정이 가만 안 둔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고 소정이도 아이 데리고 잠수 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어디서 임신하고 와서 전 남편 애라고 하며 가정 파탄내고 남편 놈도 정말 그 기집애랑 놀아난 게 맞으니 그 장단에 놀아난 거였죠. 이혼 후에도 뭔가 속이 갑갑했는데 그 일 이후 속은 후련하고 좋더라고요. 전 남편 놈은 그 후에 술 먹고 저에게 전화해서 꼬장을 부린 적이 있어요. 어이없게도 제 탓을 하려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왜 다 망친 거냐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끊으려다 말해주었죠. 진심이야? 내가 다 망쳤다 생각해? 내가 당신을 망친 게 아니라 구해준 거야. 남의 엔지도 모르고 키울 뻔한 걸 내가 구해준 거라고. 그런 분간도 안 되니 와이프 친한 동생하고 놀아나서 바람이나 폈겠지.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 갖고 싶고 아빠 되고 싶었던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 소리를 듣는데 깨달아지더군요. 이 남자는 내가 만난 남자 중에서 가장 형편없고 최악의 남자였다는 걸요. 다 네 잘못 맞아. 너 같은 인간이 애는 뭐하러 그렇게 갖고 싶니? 나는 여태까지 우리 사이에 애가 안 생기는 게 정말 힘들었어. 근데 너 하는 꼬라지 보니 오히려 나한테 네 애가 안 생긴 건 하늘이 도운 거라는 생각이 든다. 너 같은 인간 애 낳아서 살다가 뒤늦게 뒤통수 맞았으면 내가 얼마나 더 힘들 뻔했어? 너 같은 인간 앞으로도 아빠 될 자격 없어. 네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러면서도 지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줄 아네. 내가 너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줄게.
너는 와이프 아는 동생이랑 실컷 놀아난 불륜남이고 내가 말 안 했으면 남의 자식까지 키울 뻔한 천하의 모질이야. 알겠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그제야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기분이었어요. 지긋지긋했던 임신의 굴레와 전 남편의 외도에서 벗어나 다시 저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결혼과 임신이 뭐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눈치 보고 애쓰며 살았는지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겉으로는 아닌 척 남자에게 매달린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후회만 되네요. 남의 피로 쌓아진 모래성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멍청하게 본인이 잘못 올린 그 해시태그 하나 제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그것들의 거짓으로 가득 찬 성도 다 무너진 거겠죠. 그걸 지켜보고 나니 저도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다시 힘내서 살 수 있겠다 싶었고 그 후로는 지난 날을 덮어두고 저만 위하며 열심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만 믿으면서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